네, 안녕하세요. 5시 32분. 오늘 무역 아카데미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저희가 좀 더 이제 지금 들어오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시에 또는 이보다 훨씬 일찍 이 방에서 대기하고 계신 많은 우등생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까지 여섯 번째 드디어 마지막 무역 아카데미 출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마지막 인사 크게 한번 하고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들었던 5번의 강의를 마무리하는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저희 모든 강연에는 처음과 끝에 그리고 모든 클래스는 누가 등장을 합니까? 네, 담임 선생님이 등장을 하시죠. 오늘의 담당 교수 김진정 변호사님께서 오늘의 마지막 강의를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 그 수료식을 앞두고 너무나 많은 우등생이 지금 배출할 것 같아서 이제 컴피티션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서바이벌 게임을 나중에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저희가 우열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 오늘 마지막 수업이지만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여러분께서 집중을 하셔야 이 서바이벌 게임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6번의 수업 동안 제일 꾸준히 한 번도 안 빼고 참석하신 분들도 있고 가끔 가다가 이제 빠지신 분도 있는데 모두 수고하셨고 그것을 아우르는 총정리 들으면 사실은 모든 수업을 다 듣는다라고 봤을 때 오늘의 김진정 그 변호사님 저희 그 세미나를 지금까지 이끄신 옥타 분과 세미나 분과 위원장님이시죠. 네, 마지막 강의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저 마지막 수업이긴 하는데요. 우리 마지막 수업 끝부분에 제가 그 파이널 리그잼, 우리 마지막 시험이 있습니다. 파이널 리그잼 기말고사가 있거든요. 끝까지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른 지금 이제 5번을 강의를 했고 약간 종합적인 내용도 같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무역 거래를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 강의를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쉐어 스크린을 좀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무역을 한번 이렇게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해보신 분도 있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고객이랑 이분이 이제 그냥 직장인이신데 자기가 좋은 아이템을 하나 이렇게 이런 뭐죠 애완견에 관한 그런 아이템을 하나 찾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한테 계약서를 한번 써달라는 이제 얘기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자, 넘어갑니다. 저희들 프랙티스 에리어고요. 이분이 하신 얘기가 조금 약간 좀 아시는 분을 소개로 이렇게 저희한테 전화가 왔는데, 변호사님 계약서를 하나 써달라 그랬는데 그냥 무조건 계약서를 써달래요. 자기가 이런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그래서 계약 조건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죠?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는데,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싶어도 계약서에 대한 내용들을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 공부를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입을 하면서 주로 이제 우리가 무역이라 그러면 미국 쪽에서는 수입을 얘기하는 건데, 수출 수입자 간의 또 이런 그 분쟁 문제, 그리고 또 운송에 관한 법률 문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미 정부와도 우리가 그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대응 방안이 필요하고, 그리고 수출을 했으면 또 대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런 절차, 그런 대응 방안 같은 걸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수출과 수입자 간의 분쟁이라는 관점에서 먼저 제가 내용을 해보겠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한 1,000불 정도 하는 이 바이크를 캄보디아에 놀러 갔다가 캄보디아에서 보니까 이게 뭐 캄보디아에 워낙 이런 바이크들이 많은데 한 100불 정도밖에 안 하더라. 수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수입을 하는 거죠. 수입을 해서 이제 뭐 1,000불짜리를 99불에 사면 한 1,000불에 한 대당 1,000불이 남는다. 대박이다. 1,000대를 팔면 200만 불을 벌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꿈을 꿉니다. 꾸면서
그러면 그 회사랑 드디어 우리가 맨 처음 해야 될 일이 뭐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 여기서 맨 처음으로 이 계약을 하면, 이렇게 내가 이거를, 스쿠터인가요? 이게 뭐, 오토바이크인가요? 이 바이크를 2,000개를 구입하라고 생각하면, 맨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됩니까? 맨 처음으로 뭐를 해야 될까요? 바이크를 딜리버리 하는 게 언제인지 아니면 대금을 어떻게 받는지 그렇죠? 그게 예, 중요하지 맞아요.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볼 텐데, 하나씩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일단은 주문서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바이크를 몇 대,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제 이 주문서 양식인데요. 예를 들면 2,000대를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가격을 뭐, 예를 들면 뭐 100불 이렇게 해서 PO장을 내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자, 이런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포멀하게, 제가 얼마 전에 전화 받았던 샌프란시스코에 계시는 그 고객처럼 무역을 처음 하세요. 처음 하시는데, 계약서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서 기본 틀을 만들고, 그렇지만 그 계약서에 조건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리클 1, 아리클 2 이렇게 해서 조건들을 쭉 계약서를 작성을 할 텐데, 그 조건들을 하나씩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채팅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채팅에서 참 좋아요.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앨리스 리라는 분이 답을 계약서라고 탁 주셨는데, 제가 요 점수에 이분이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답을 탁 주셨기 때문에 제가 시험 점수에 제가 보너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 B 아주 대답을 잘해 주셨고요. 샘플 테스트,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은 우리 박형규님이 샘플 테스트 의향서 주셨고, 유니스킴 마켓 리서치 또 주셨는데, 일단 마켓 리서치는 다 했다고 치고 무조건 계약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가격은 이제 어느 정도 99불이다. 퀀티티는 2,000개다. 돈을 어떻게 줄 것인가? LC로 할 것인가? 또는 뭐 우리가 TT로 할 것인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지난번 우리 강의하신 분한테 우리 LC에 관한 내용도 배웠습니다. 그죠? TT는 텔레그래픽 트랜스퍼, 한마디로 와이어 트랜스퍼 한다 그 뜻이죠. 페이먼트 텀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델리버리 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하나씩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무역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이런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작성해야 되는데, 작성을 하려면 변호사한테 부탁을 하든, 아니면 직접 작성을 하든, 아니면 뭐 폼을 이렇게 다운받아 하든, 본인들이 생각해야 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들을 하나씩 검토하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무역계약서의 8대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8대 조건. 8대 조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계약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이 품질 조건이 있어요. 품질 조건. 이 품질 조건은 예를 들면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셨죠. 샘플, 요렇게 좀 요대로 만들어 달라. 요 샘플대로 만들어 달라. 예를 들면 뭐 견본을 주면서 세일즈 바이 샘플이라 그러죠. 아니면은 어떤 표준품, 스탠다드에 대해서 이런 스탠다드로 만들어 달라. 아니면 어떤 그런 뭐 그레이드라든지 어떤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스페시픽하게 그 명세서를 줍니다. 줘서 요렇게 만들어 달라 얘기하죠. 그래서 이 견본 매매를 할 경우는 계약서에다가 예를 들면 quality, 뭐 quality to be per sample 이런 단어를 넣어 가야 되겠죠. 아니면 이제 우리가 그 품질 조건이 또 우리가 주는 사양서에 따라 만일에 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the specification of goods shall be prescribed and specified in the specification attached enclosed, 이런 식으로 그 품질의 그 결정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품질이 정해지면 그 다음 이제 수량을 정해야 되겠죠. 개수를 정하는 겁니다. 그죠? 개수를 어떤 경우는 이제 웨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겠고, 퀀티티 수량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불량품이 날 경우 내가 2,000개를 수입하면, 그 중에 제품 중에서 예를 들면 뭐, 불량품이 예를 들면 5% 이하는
내가 뭐 어떻게 클레임을 걸지 않겠다. 그냥 받아들이겠다. 여러 가지 이런 조건을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왜냐하면 뭐 제품을 어떤 경우를 막 볼펜을 한 10,000개를 주문하다 보면 한두 개 예를 들면 불량품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완벽하게 다 전부 다 뭐 해라는 그런 조건을 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 가격 조건인데요. 이 계약서에 들어가는 가격 조건인데 이 프라이스 조건이죠. 이런 조건, 이 가격 조건이 이제 이런 아까 말한 선적 조건이랑 좀 비슷한 컨셉이긴 한데 이 가격을 정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FOB 조건으로 예를 들면 하나당 100불 아니면 DDP 조건으로 하나당 150불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제 이 해상 운송에 내가 어디까지 델리버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이 포함하느냐 이런 가지 조건에 따라서 이게 이제 뭐 달라지겠죠. 우리가 보통 해상 운송을 할 경우에는 그냥 CY to CY 지난번에 우리 물류하시는 분이 설명을 드렸죠. 아니면 도울 무브라 그래가지고 복합 운송을 해서 우리 웨어하우스까지 갖다 주는 조건일 경우에 가격이 달라지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포장 조건인데 이 포장 조건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꽤나 신경을 써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shipping 마크 같은 것들이 예를 들면 뭐 이런 컨트리 오리진이라든지 중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그다음에 포장을 어떻게 뭐 예를 들면 뭐 하드보드를 한 건가 아니면 우든 박스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제품을 만들어도 포장을 잘못하면 이게 아주 우스운 제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포장 조건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선적 조건인데 이 선적 조건은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더를 하고 난 다음에 30일 이내에 예를 들면 선적을 해라 할 때 로딩 포트를 뭐 부산으로 할 것인가 인천으로 할 것인가 뭐 프놈펜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그런 걸 정할 수 있겠죠. 그런 조건들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빌 오브 레이딩 날짜를 어느 정도에 잡을 것인가를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품을 2,000개면 그러면 뭐 반반씩 실을 아니면 우리가 2,000개를 한꺼번에 실지 않으면 선적하지 않으면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partial shipment를 allow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런 조건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계약서를 만들 때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계약서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굉장히 좀 난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제 조건인데 결제 조건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LC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뭐 TT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뭐 DADP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조건들을 결제 조건이라고 그러죠. 결제 조건은 한마디로 이제 이게 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인데 미리 지급을 할 경우 예를 들면 뭐 절반은 지금 주고 나머지 절반은 물품을 받고 난 다음에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류만 주면 내가 돈을 주겠다 아니면 LC를 오픈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Documentation Against Payment라든지 DP라든지 DA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요거는 약간 이제 어떤 의미에서 옛날 방식이긴 한데요. 지금은 이제 주로 이제 TT라는 방법으로 아마 뭐 화끈하게 와이어 트랜스퍼를 언제 할 것인가 그런 것들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뭐 전통적으로 뭐 이런 뭐 어음이라든지 그런 이제 뭐 전통적으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무역하는 조건에서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조건인데 보험을 우리가 어떻게 들 것인지 아니면 이 셀러가 보험을 뭐 예를 들면 넣어준다든지 CIF 조건 같은 경우 그런 경우죠. 보험을 구매한다든지 뭐 그런 보험 조건을 들어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분쟁 해결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뭐 변호사 입장에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바이어하고 셀러는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쟁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계속 진행하다 보면 클레임이 생기고 지불이 늦어지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그때마다 분쟁을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클레임을 할 때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뭐 중재를 한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에 이러한 문제들을 어디에서 해결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 수출 회사인 경우에는 대부분 다 한국 뭐 중재 뭐 상사위원회라든지 그런 데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이어가 한국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불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중재 조항이라든지 이런 분쟁을 어디에서 해결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걸 계약서에 반드시 집어넣어서 예를 들면 가급적이면 미국에 사는 게 우리는 유리하겠죠. 그죠? 예를 들면 그런 분쟁 해결을 뭐 중국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다른 나라에서 하게 되면 아주 수입자한테는 매우 불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쟁 해결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약서를 만들면서 고민을 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좀 이렇게 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질문을 답해 주시면 참 좋아요. 우리가 보통 계약이 성사되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그거를 이제 구매를 할게요라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래놓고 사람이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격이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다른 사람한테 더 좋은 가격이 나왔다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일단 오퍼를 던지고 그리고 상대방이 accept를 해버리면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물론 그 계약에서 이 consideration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이제 효과가 있긴 한데 그래서 오픈을 하고 accept를 해버리면 obligation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매우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PO를 보내놓고 난 다음에도 이 PO도 계약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PO를 purchase order를 보내놓고 나서 나중에 이게 마음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너무 선적이 늦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취소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다 보면 내가 우리 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계약을 취소했던 우리 뭐죠? 고객사가 한국 대기업이랑 우리가 크게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 끝까지 재판을 갔던 경우가 있었는데 물론 우리가 그 재판에서 승소를 하긴 했습니다. 승소를 하긴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 인포를 리프레젠트를 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한 입장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이런 계약 내가 비록 취소했다 하더라도 한번 PO장을 날리면 계약이 성립된다는 점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꼭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 계약서가 이 구두 계약이 있고 서명 계약이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국제 무역 거래에서는 이 구두 계약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채팅으로 답을 주셔도 좋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한 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오네요. 이게 오늘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있습니다. 계약은 구두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계약을 받고 우리가 리컨펌을 하는 거죠. 사장님 그 전화로 얘기했었던 거 100개 오더 하시는 거 제가 이렇게 컨펌 할게요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구두가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증명하기 힘드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증명하기 힘드니까 이게 리턴으로 한 번 더 리컨펌을 해주는 거죠. 그때 얘기했지 않았냐.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소송을 했을 때 나 계약한 적이 없어.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발뺌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때 내가 바로 이메일로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럼 판사나 배심원이 봤을 때도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네라고 되는 거죠. 그죠?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서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obligation of seller. 이 obligation of seller은 뭐냐면 계약을 하고 나면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계약을 하면은 당사자 간의 책임이 있는데 셀러는 어떤 책임이 있느냐? 계약한 대로 물품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잘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conformity, 원래 약속한 대로 다 만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영어로 conformity라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conformity, 즉 이게 원래 내가 의도했던 그 제품의 그 conformity가 아니다. 이제 말하자면 틀리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금을 못 주는 이유가 내가 자동차에다가 이 오토바이크에다가 뭔가 배기통이 좀 약간 색깔 나는 걸 해라고 좀 이렇게 뭔가 멋있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구멍이 라운드한 걸 달라 그랬는데 스펙이 그렇게 보냈는데 스퀘어한 걸 보냈다는 얘기죠. 컨포미티가 안 맞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바이어의 오블리게이션은 물론 페이먼트에 대한 오블리게이션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물건을 보내면 받아야 됩니다. 이 물건을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분쟁도 많이 합니다. 지금도 제가 이 소송을 하나 하고 있는데, 이 소송도, 사실은 중간에 이제 오다 다 했는데 물건이 도착했는데 안 받아버렸어요. 안 받아가지고, 나는 그러고 나서 그 물건이 나중에 이제 흐지부지해지면서, 뭐, 저, 이제 바이어 셀러랑 이렇게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바이어는 물건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계약을 안 지키면 이걸 우리가 영어로 breach of contract, 계약 위반이다 이런 얘기죠. 계약 위반이 되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계약 위반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예를 계약 위반에도 material breach가 있고 minor한 breach가 있어요. 이게 이제 material breach가 되면 어떤 계약 취소와 같은 그런 아주 높은 말하자면 피널라이즈를 받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조금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셀러나 바이어에게 이런 상대방의 계약 취소로 인해 가지고 보상을 받는 것을 약간 법률 용어로 레머디라고 얘기합니다. 레머디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내가 셀러의 레머디는 뭔가, 셀러가 받아야 될 그런 보상은 뭔가,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계약서에 관한 법적 내용이 리스크가, 이제 운송 도중에 지난번에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이 상품이 배에다 실리면요, 그게 어떤 조건인지 관계없이 바이어에게 리스크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많은 경우에, 예를 들면 내가 이 물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당신이 그 계약을, 이 계약 조건대로, 6월 말까지 선적을 안 하는 바람에 내가 고객을 놓쳐가지고 라스베가스에서 컨벤션 해갖고 물건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200만 불을 놓쳤다. 이런 로스트 프라핏은 일반적으로 계약에서는 이게 좀 뭐냐면 카바가 보상이 되지 않는데, 보상이 되게 하려면 따로 계약서에다가 내용을 집어넣어 줘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컨시퀄런스 데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익스텐드 해가지고 데미지를 일으키는 거죠. 그 사람이 원래 내가 이거 에브리띵 잘 됐으면 내가 뭐 몇백만 불 버는 건데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항상 reasonable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reasonable 한 단어가. 자, 이런 식으로 법률적인 설명을 좀 드렸고, 이러한 모든 국제 간의 이 세일즈의 계약의 근거는 뭐냐면은 유나이티드 네이션 컨벤션에 있는 그런 컨트랙을 따르는데요. 이 법 조항이 이제 말하자면 이 계약서의 기준이 따르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 유니폼 커머스 코드라고 이 상업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에 따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규칙을 따르게 되는데, 이런 국제 간의 이 코드랑 미국 간의 코드가 이게 번칭이 될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어느 것이 더 우선한다는 그런 규정을 정하지 않는 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법이 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법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느 법을 우리가 우선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법 조항에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아무런 조항 말이 없다 그러면 이 CISG를 따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CISG를 따라서 모든 것을 진행하면 된다, 그런 뜻이겠죠? 자, 바이어하고 셀러가 분쟁을 하게 되면, 내가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하게 되면 그 이유가 있는데, 셀러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대금 지불을 안 하는, 셀러 입장에서 보면 대금을 물건 받았는데 돈을 안 줘. 그리고 돈을 늦게 줘. 그렇죠? 그리고 구매 취소를 해. 왜냐하면 자기가 뭐 손님을 놓쳤다 이렇게 해서 막 그냥 취소를 해버리고, 조금 딜레이 됐다 그래서 막 계약을 취소해버리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셀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주 황당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이어가 이제 그런 지재권을 남용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 수입 통관이 안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참 아주 애매한데, 예를 들면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캘리포니아에는 프랍 65라는 아주 요상한 레귤레이션이 있어가지고, 이런 케미칼 성분이 좀 나오면은 나중에 소송을 당하거든요. 소송을 당해서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데, 근데 바이어도 모르고 셀러도 몰랐다. 그럴 경우에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런 얘기죠. 이런 수입 통관 문제로, 아니면 뭐 화물이 그냥 통관이 안 돼 버렸어. 이럴 경우에 이런 통관 문제로 인해서 셀러들이 사실 입장이 곤란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화물 응류로 인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되는 경우가 있고, 거래 사기가 많죠. 거래 사기도 요새 보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 회사들이
물건을 큰 회사 열고 물건을 보내놨는데 나중에 돈을 받지 못하고 연락해보면 연락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셀러 입장에서 이런 분쟁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고, 이 바이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바이어 입장에서 보면 제품 하자 문제가 제일 많이 있겠죠. 그리고 납기 지인하는 데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죠? 지난 팬데믹 때 우리가 아주 큰일 났었잖아요. 그죠? 납기가 엄청나게 딜레이 돼가지고 손님 놓치고 그럴 때 일반적으로는 그 영업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없다는 얘기, 일반적으로 맞고요. 그리고 지적금 문제에 관한 소송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3자 소송이 있을 수가 있겠고, 제품을 보낸다 그래놓고 안 보내는 그런 사기성의 케이스도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배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런 오토바이라든지 아니면 김스낵, 이 김스낵 제품이 지금 너무너무 골치 아픕니다. 작년 금년에 들어와서 너무너무 골치 아파요. 이 임으로 만드는 제품들은 아무튼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엄청 고생하고 뭐 진짜 벌금도 많이 내고 아무튼 진짜 골치 아픈데, 이런 제품을 수입을 했다고 치면은 수출입 프로세스를 제가 잠깐 한번 볼게요. 수출 프로세스를 보면, 자, 한국 농장이든 한국 뭐 저기 뭐 어촌이든 간에 농장에서 이 셀러가 이제 가져와 가지고 바이어에 팝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수입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K마트에다가 한다고 칩시다. 그럼 K마트에서 PO를 받고, 그죠? 그 우리도 PO를 줍니다. 이 PO가 뭐라고요? 계약서입니다. 그죠? 아니면 따로 계약서를 만들어요. 그죠? 계약서를 만들고 PO 뒷면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조건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 포레버 21이나 이런 큰 회사들 PO를 뒷면에 보면 아주 빽빽하게 보일러 플레이트로 바이어가 유리한 조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해서 잘 만드는 게 중요하겠고, 그러면 셀러가 인보이스를 바이어에게 보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선적 조건에 따라 셀러가 이 로지스틱 회사를 물류 회사를 어레인지 해가지고 선적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선적 항에 있는 로지스틱 회사가 이 도착 항에 있는 로지스틱 컴퍼니에다가 물류 회사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이 물건이 델리버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되고, 이 바이어는 통관사를 고용해서 말하자면 통관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죠. 이런 절차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한 분도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통관 수리에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런 이제 커머셜 인보이스, 이런 인보이스들이 있겠죠. 인보이스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 인보이스의 정보가 다 들어가야지만 인보이스가 HS 코드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관세법상. 그래서 인보이스를 잘 이게 작성이 되어 있으면 세관에서 주목받을 확률이 아주 낮아집니다. 인보이스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 이 패킹 리스트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서를 한번 보면, 이제 한국에 있는 뭐 공장에서 내일 운송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은 미국하고 좀 다른데 한국은 또 이 수출 통관을 또 해야 되는데 미국은 수출 통관이라는 게 없어요. 단지 이제 센서스 뷰에다가 통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는 특별한 수출 통관이 없지만 한국은 수출 통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출 통관을 하고 이제 배가 출항해서 수입 도착해서 통관을 해서 숫자 참고를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과정에서 선화 정권을 누가 발행한다? 선박 회사가 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제 계약에서는 이 PO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인보이스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빌 오브 레이딩, 이 선화 증권이 중요하다. 인보이스는 계약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이제 그 PO 틈에 PO장에 이 인코 틈이 들어가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인코 틈이 들어가서 이런 소위 말하는 딜리버리 조건들이 적혀져 있다 얘기할 수 있겠고, 또 페이먼트 텀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제 빌 오브 레이딩 샘플입니다. 그래서 에버그린 선박에서 샘플이고,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니고시블 인스트루먼트, 즉 돈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선박 회사 간의 계약서다. 그리고 화물에 대한 인도의 일종의 영수증이다라는 컨셉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BL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더 BL도 있고 뭐 스트레이트 BL도 있고 이런데 일반적으로 이걸 다 설명드리긴 좀 힘든데 이 베스트 빌 오브 레이딩은 선박 회사에서 발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우스 빌 오브 레이딩은 MBOCC에서 발행하는 선화증권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무역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차차 배워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레이드 텀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는데요. 일단 이 트레이드 텀 가운데서 제가 중요한 거를 복습하는, 왜 트레이드 텀이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가 이 텀을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약서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트레이드 텀은 3레터 트레이드 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텐데, 자, 지난번 설명했습니다. 그죠? 셀러가 바이어에게 물건을 수출을 합니다. 바이어는 수입을 해요. 이 EXW는 셀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이어가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뒤로 가면 갈수록 셀러의 부담이 커지는 거죠. DDP는 셀러가 모든 걸 다 하고 통과까지 해서 집 앞마당까지 실어다 주는 거죠.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선박을 이용할 경우는 FOB, 그렇죠? FAS 그리고 CIF, CFR 이 네 가지는 해상 운송을 할 때 되는 경우입니다. 그죠? 요거는 지난번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뭐 비디오를 다시 돌려보든지 아니면 그 자료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EXW랑 제가 DDP가 아주 극단적인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 해상 운송을 할 경우에는 FOB가 있고, 그리고 CFR이 있고, CIF가 있다. 이런 얘기죠. 요거는 누가 수출자가 뭐까지 보험까지 지불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가격이 더 FOB보다 좀 더 비싸야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뭐 배를 하나 수출을 했다고 칩시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를 FOB 조건으로 부산 시포트다 그랬을 때 운임은 당연히 누가 낸다? 그렇죠? 운임은 누가 내요? 운임은 누가 냅니까? FOB 조건의 경우에 누가 대답을 해주시면 점수 드리겠습니다. 셀러요. 네? 바이어, 오케이, 바이어입니다. 대부분이 바이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다쓰기로 하겠습니다. 바이어. 자, FOB 조건은 바이어입니다. 바이어 셀러는 저 배 위에까지만 선적을 해주면 됩니다. 프리 온보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잘 대답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 배가 운송 도중에 망가졌어요. 망가졌는데 이게 그러면 셀러가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어떻게 하셨나? 셀러가 책임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좋아요. 자, 똑같이 이런 조건으로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CIF 조건으로 했습니다. CIF 조건의 경우에 운임은 누가 내나요? 셀러. 운임은 셀러가 냅니다. 그죠? 그리고 운송 도중에 망가졌어요. 책임은 누가 집니까? 셀러입니까? 바이어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인슈런스? 셀러가 내지 않고요. 인수는 없다고 치겠습니다. 바이어가 책임이 집니다. 오케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운임은 셀러가 내고 보험료를 설사 셀러가 낸다 하더라도 배에 실리는 순간 책임은 누구한테 넘어간다? 바이어한테 넘어간다. 입니다. 이렇게 이건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인코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제가 할 때마다 질문을 드리는데 할 때마다 틀리십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운송 관련 법률 분쟁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제가 한 10분 정도 이내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화물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겠죠. 아무래도 화물 손상이 되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여기서 골치 아픈 게 이겁니다. 이 운송이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운송 딜레이 돼가지고는 일반적으로 선박회사에서 아무리 물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책임이 없어요. 빌 오브 레이딩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임 계약 위반하는 경우가 있고, 뭐 이런 경우에 운임 지불 거절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고, 디텐션 디마리지 이슈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주 좀 특별한 문제인데, 요거까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런 화주하고 여러분이 이제 수입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류회사 간에 그런 분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관련 업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름 한 번도 안 들어봤을 경우도 있는데, freight forwarder, customs broker, domestic freight forwarder, exporter, importer, indirect air carrier, messenger, MBOCC, ocean freight forwarder, 뭐 property broker, trucker, warehouse operator, 여러 가지 이 물건 수입하는데 뭐가 이렇게 용어들이 많으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업자들이 다 다릅니다. 그죠? 야, 이런 이제 여러 방면의 회사들이 인볼브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화물이 이제 망고졌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수입품을 처음으로 수입했는데 이게 막 그냥 망고졌어요. 망고졌으면 정말 속상하겠죠. 저희도 이제 지금 이 망고진 케이스 때문에 100만 단위가 넘는 이 제품이 망고져가지고 천박에서 8,000불밖에 지불을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큰 고민을 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 카고 클레임에 대해서는 이 이제 책임 제한이라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카고 클레임에 대해서 책임 당사자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클레임이 종류에 따라 이런 화해업자가 될 수도 있겠고, MBOCC가 될 수 있겠고, 트러킹 컴퍼니도 될 수 있겠고,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화주 입장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아는 되는 사람들을 보통 소송장에 집어넣는 게 일반적이죠. 이렇게 해서 일단 대응을 하시고, 제가 여기서 이제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 수입을 할 때 이 코코사라는 룰이 있어가지고, 1년 안에 물건이 딜리버리 되거나 아니면 하고 사고 났을 때 1년 안에 소송을 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 공소시효가 1년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 패키지당 그리고 500불밖에 커버를 하지 못해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좀 그 선박회사한테는 매우 유리한 조항이죠. 근데 이런 것을 피하려면 계약서에다가 선박회사랑 계약을 할 때, 프리포워드랑 계약할 때 우리는 코그사를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인보이스 밸류에다가 10%를 추가해서 110%를 커버해 주세요 라고 계약을 합니다. 대부분의 삼성 SDS나 이런 LG SK 그런 계약서를 보면 대부분 다 110%를 운송회사가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가 중요하겠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소송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런 문제들을 계약서에다 반드시 잘 포함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보 관련된 내용을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런 푸드 관련 제품을 취급하면서 많은 골치 아픈 미국 정부의 기관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정부기관들이 우리 수입 통관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해서 비관세 장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안 보이지만 많은 제약이 있는 거죠. 그죠? 그 중에 제가 2개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해서 통과를 하다 보면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이게 디테인, 억류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압류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이 수입품을 법적으로 수입하지 못하는 걸 수입했을 때 크리미널 액션까지 이 관세청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 약간 크리미널리 관계되는 것만 2가지를 소개할 텐데 320 이건 넘어가고요. 이 Prop 65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통관하고는 관계없지만 통관되어 제품 중에서 특별히 이런 김과 같은 이 김 스낵 제품 같은 통과하면 이 들어왔는 거는 대부분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라고 그래가지고 이 Prop 65 룰이 그 제품이 어떤 그 중금속이 나올 경우에 이런 1000개 이상의 이런 소위 말 암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제품, 그런 케미칼이 있는데 그 케미칼을 포함하는 경우에 이런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어떤 표시를 하게 되냐면 제품에다 이런 걸 붙이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제품을 안 붙이고 그런 경우는 너무 많고 한국 업체들은 너무 많이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거 그냥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송을 디펜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잘 모르면 붙이세요. 이 제품을 여러분들이 수입할 때 그 제품을 이제 물론 이제 그 랩 테스트를 해가지고 특별히 가드늄이나 이런 제품들 이제 그런 케미칼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안 나온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 안 붙여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걸 제품에다가 반드시 붙이도록. 왜냐? 이 소송을 누가 하느냐면 이게 원래 캘리포니아 검찰청에서 합니다. 이 검찰청에서 한다는 얘기는 크리미널 액션이죠. 그죠? 물론 이게 뭐 제일 가고 그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근데 검찰청에서 다 못하니까 일반 변호사들이 검찰청을 대신해서 여기 있는 한국 수출자, 김공장, 수입회사, 그리고 뭐 마켓 H마트, 뭐 한남체인, 애플, you name it, 하고 아마존까지, 월마트 이렇게 뭐 이 모든 사람들 다 이런 라벨이 안 붙었을 때는 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골치 아프니까 이런 것들도 바이어와 셀러가 여러분들이 계약할 때 야 이런 프랍 65 문제가 있으면 야 셀러 네가 책임져 라고 계약을 반드시 해주는 것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너무 중요한 얘기고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이제 60day 노티스라 그래 노티스 받고 그 다음에 소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너무 골치 아파요. 해결하기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아무튼 조심하셔가지고 그 라벨을 꼭 붙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또 생각보다 많이 지재권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약간 이제 일종의 크리미널 액션이죠. 미국 세관이 이제 그 우리가 수입을 할 때 그 제품들이 예를 들면 지재권이 되어 있는 제품들을 수입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이런 이제 이게 그 코치 가방이죠. 코치 같은 가방인데 이분이 용감하게 이제 코치 가방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잡혀갖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벌금을 270만 불을 맞았던 케이스가 있는데 사실은 비슷하게 이거는 사실 누가 봐도 코치 가방 같은데 본인은 절대 자기는 코치를 가방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긴 합니다만 우리 고객이 그렇게 그렇게 아닌데.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make long story short 이게 270만 불 벌금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튼 이거는 몇 년간 세관이랑 어떻게 해서 아무튼 벌금을 제로로 만들었던 케이스인데 제가 이거 맨날 세미나할 때 사용하기로 영담 같이 사용을 합니다만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자기도 모르게 그 지재권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잡히면 이 뭐 물건 뺏기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게 아니라 벌금을 때려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의도적으로 하다 보면 크리미널 제일까지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이제 그런 거를 주의하셔야 되겠고 이 CBP에서 액션하는 것들 제가 사진을 찍고 이렇게 좀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제가 일일이 설명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조심을 하셔야 된다. 즉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런 지적권의 이슈가 있으면 셀러가 책임지는 걸로 해라. 왜? 셀러를 만들지만 자기가 어떤 걸 뺏겼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계약 관계를 굉장히 잘 해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이분 그 무역 아카데미에 보니까 런던에서 오신 분도 있고 도쿄에서 오신 분도 있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은 약간 수출을 하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출을 열심히 했는데 대금을 못 받는 이 미국 쪽에 있는 수입자들이 악덕한 분들도 꽤 많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은 아무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물건을 받고 돈을 안 주시는 분이 계셔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결할까? 일단 뭐 우리가 디맨드 레터를 통하게 보내고 무조건 소송하는 게 제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니면 이 가처분을 신청하는 게 참 좋아요. 가처분을 신청해서 그 회사가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제일 빠르게 왜냐하면 나중에는 빨리 안 하면 그 돈 다 써버리고 없기 때문에 소장 보내고 10일 안에 그냥 바로 가처분 신청하고 왜냐하면 이 계약서는요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른 프라드 같은 경우는 좀 힘든데 이런 계약 위반은 물건 보내고 돈 안 받았다 가처분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해서 아주 스트롱한 액션을 취하면은 대금을 받을 수 있는데 미국 내 소송 절차까지 제가 설명을 이게 좀 하기는 너무나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쳐서 한다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항상 이 바이어를 잘 조사를 해보시고 신용 조사를 해보시고 비즈니스 하는 게 수출업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냥 말만 듣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 유형별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중간에 해킹 당해서 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또 바이어가 해킹 당해서 그냥 돈을 지불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하나만 딱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만 소개하겠는데
한국 회사가 한국 소재 A 회사가 미국 B사에게 상품을 수출했습니다. 대금을 못 받았어요. 계속 대금을 안 줘. 연락이 두절돼. 그럴 경우는 강력한 디맨드 레터를 송부하고 난 다음에 그 회사 및 그 회사 대표 뭐 이렇게 자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상당히 어그레시브한 액션인데, 이런 가처분 신청을 해서 재빠르게 대응하면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또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적극적으로 초기에 대응해야지, 그 사람이 준다는 말을, 돈을 지불한다는 말을 믿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는 얘기를 우리 수출자를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마지막 하나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거꾸로 수입자를 보고, 수입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요거는 한국 소재에 있는 회사가 미국 소재에 있는 미국 있는 회사에다가 의류 제품을 팔았습니다. 100만 불 이상 수출을 하고, 결제 조건이 뭐냐? 화물 도착 후에 30일 이내에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자는 수출 대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어요. 물건을 받기 전까지. 근데 이제 물건이 배 싣고 배가 농비창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셀러가 이 물건을 릴리즈를 하지 않아요. 이 선화증권을 갖고 있으면 주질 않아. 그러니까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물건을 받아야 뭐 월마트에 팔든지 뭘 할 텐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입장이 곤란하겠죠. 아마 그 돈을 안 줄 거라는 염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바이어가 셀러를 상대로 가처분을 해서 강제로 그 물품을 릴리즈했던 케이스인데요. 제가 이런 케이스를 했었는데, 그래서 거꾸로 왜 돈을 한 푼도 안 줬지만 물건 소유권 누구보다 바이어 겁니다. 바이어 거고, 왜 계약이 그래 됐죠? 단지 돈을 지불 안 했다는 것 뿐이죠. 그죠? 그렇죠? 왜 돈도 30일 이후에 도착 후 30일 이후에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약 위반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셀러가 계약 위반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거꾸로 바이어한테 유리하게 판정났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계약서가 적혀 있으면 계약서를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면 주안점, PO상의 term and condition이 양자 간의 계약이며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PO를 그렇게 염려가 되면 물품 도착 후에 돈을 달라 그러는지 그런 계약을 만들어야지, 물품 도착 후에 30일 뒤에 준다 그러면 물건 받고 난 다음에 줘야 될 돈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점을 유념하시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제가 좀 빨리 진행했고 이 내용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 건 없고요. 이걸 꼼꼼히 잘 보시면 또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 이제 결론을 제가 내리겠습니다. 5분 남았는데요. 분쟁 방지는 이 세일즈 컨트랙이 너무 중요합니다. 피오 작성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작성을 해야 되고, 아까 말한 8가지의 그런 조건들을 꼼꼼하게 보시고, 이건 누가 도와줄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이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무역 용어를 뭘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그죠? 뭐 용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 수출자 입장에서는 거래처 신용조사를 하고 자산조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적극적인 액션을 치고, 제발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리면 돈 절대 안 줍니다. 그죠? 그리고 이 dispute resolution, 어디서 소송할 것인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뭘 할 것인가, 이제 파이널 리그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이널 리그점인데요. 이 파이널 리그점을 제가 10문제가 있습니다. 10문제를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펜을 가지고 문제를 제가 이게 지금 10문제가 있는데요. 이 10문제를 처음부터 쭉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문제 1번에다가 1번 yes, no잖아요. 그냥 답만 적어서서 답만 적어가지고 여기 있는 답안지 제출 이메일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이걸로 보내시면 되게 옥타 이메일이에요. 아니면 제 이메일로 이렇게 주시면은 채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수료 시기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 중에서 혹시나 답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문제가 이해 안 되면 좀 질문 주셔도 괜찮아요. 펄체스 오더는
셀러와 바이어 사이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제가 이게 강의 도중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스냐, 노냐. 두 번째, 계약은 반드시書面으로 작성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이것도 설명을 드렸어요. 해외에서 미국으로 3번, 해외에서 미국으로 수입을 할 때 미국 관세의 기준이 되는 인코텀은 무엇인가요? 요거는 아마 다른 강사가 설명한 건데요. 요거는 이제 기준이 이쪽 기준이 아니라 저쪽, 해외 쪽 기준이라는 팁을 제가 드립니다. 4번, 해상 운송과 관련된 인코텀 중 3가지를 기술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FOB입니다. 그죠? 나머지 2개를 적으시면 됩니다. FOB. 나머지 2개를 적으시면 되겠고. 넘버 5, 선화증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일종의 영수증이다. 두 번째, 파주와 선박회사 간의 운송계약이다. 세 번째, 선박회사와 MBOCC가 발행한다. 네 번째, 통과사가 발행한다. 자, 5번이고요. 6번은 해상 운송 중에 발생한 화물 손상 시 클레임을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얼마일까요? 화물을 받은 후에 1년 이내, 2년 이내, 사고 발생 후 6개월 이내, 사고 발생 후 4년 이내. 1, 2, 3, 4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7번. 한국에 있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 있는 고객을 대신하여 통관을 할 수 있는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 얘기를 우리 통관하시는 우리 강사님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제가 한국법이랑 좀 다르다 그러면서 DDP를 설명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DDP는 누가 한다 그랬죠? DDP는 셀러가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랬죠? DDP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8번. 품목 분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관세 기준이 된다? 좋은 말이죠. 미국은 10단위 체제를 사용한다. 헤딩은 HS 코드의 첫 4단위를 말한다. 섹션은 첫 2자리를 말한다. 4 중에 하나가 틀렸습니다. 답을 하시고요. 9번째, 수입품의 관세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건 좀 어려운데, 요거를 제인킴 관세사님이 설명하셨어요. 1번 어시스트, 즉 관세 가격에 도움이 돈이 들어갔던 비용들,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비용들, 툴이라든지 다이라든지 몰드라든지 이런 비용, 셀링 커미션, 바잉 커미션, 패킹 코스트, 프로덕트 우던 패킹을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품목 운송하기 위해서 하는 패킹 말고 품목 자체의 패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무역 아카데미에 몇 주간 참석했나요? 본인이 일단은 우리가 4주 이상을 참석한 것을 리파이하기 때문에 양심껏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내가 3분 참석했는데 한 분은 내가 강의를 듣고 참석했다든지 이렇게 양심껏 적어줬어서 요거를 적어 주셔서 답을 어디로 보내느냐? 답을 oktasc@gmail.com 혹은 admin@acilawgroup.com으로 답안지 제출을 금요일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을까요? 문제가 좀 어렵나요? 쉬운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시험 문제를 어떻게 다시 볼 수가 있지요? 시험 문제를 제가 보내드리기도 하는데요. 다시 네. 지금 올려볼게요. 시험 네. 문제를. 이제 시험 문제를 오늘 끝나고 내일 아마 우리 사무장님 보내줄 텐데 금요일까지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네.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첫 번째 페이지고요. 1번 펄체스 오더는 셀러와 바이어 사이 계약으로 볼 수 있다. 2번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작성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3번 해외에서 미국으로 수입할 때 미국 관세 기준이 되는 것은 기준이 되는 인코텀은 무엇인가? 요거는 항상 저쪽 로딩 포트 쪽으로 신경 쓴다 그랬죠? 해상 운송과 관계된 인코텀 3가지. FOB, 그 다음에 나머지 땡땡. C자로 시작합니다. 그죠? 5번 선화증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특별한 폼 필요 없이 이메일에다가 1번 답 적고 2번 답 적고 해도 괜찮아요. 선화증권에 관해서 틀린 것은 1, 2, 3, 4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은 화물 손상 시 클레임할 수 있는 유효기간. 이런 걸 알아두면 굉장히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실 때, 무역 하실 때.
저기 그 선화증권이 영어로 뭐죠? Bill of Lading. 예. 오케이. 7번 한국에 있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 있는 고객을 대신하여 통관을 할 수 있는가요? DDP를 생각하라 그랬죠. DDP. 8번 품목 분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요거는 공부를 약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지난번 봤던 그 강의록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9번도 강의록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은 몇 주간 참석했나요? 그렇죠? 이 문제를 다시 다 보내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혹시 오늘 공부하시면서 시간이 이제 3분 남았는데 질문 있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채팅방에 올려주시거나요. 아니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원장님의 고온 난이도 그 질문에 다들 이 답을 알고 계시지만 내가 이렇게 잘난 척 나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주셨으니까 다음 주까지 시간을 주셨으니까 많은 답과 아니요, 질문 같은 거 금요일까지 많이. 답을 주셔야 됩니다. 금요일까지. 아, 금요일이에요? 아, 너무 왜냐하면 바쁘신 우리가 거 다음 아닌가요? 주에는 수료식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 빨리 주시는 분한테 아무튼 점수를 많이 드리도록 우리가 동점일 경우에는 빨리 주신 분한테 그렇습니다. 최우수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모르셔서 그렇죠. 컴피티션이 아주 셉니다. 저희가 수료증을 드리는 거는, 그리고 상장을 드리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상품의 문제가 있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우등생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걸러내는 작업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반 주시는 게 아니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 선착순 마감이라는 옵션을 또 저희 위원장님께서 주셨습니다. 좀 잊지 마시고요.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오늘까지 6번의 시간을 마무리했는데요. 저희가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 옥타의 서포트와 그리고 많은 어떤 네트워크,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많은 그런 것들을 쉐어해 주기를 결정하지 않았으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이 진두지휘하신 저희 위원장님과 그리고 그 많은 것에 서포트를 아끼지 않으셨던 저희 옥타 LA 회장님이 계십니다. 저희가 꼭 처음과 끝을 장식하듯이 이 모든 것을 관장하신 저희 에드워드 손 회장님 모시고 마지막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우리 옥타 행사가 오늘 저녁에 있어서 이동 중에라도 정말 이렇게 주옥 같은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계속 보고 1강부터 사실 6강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강의를 해주신 첫 번째 국제 무역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오늘 국제 상거래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우리 그 강사가 누구신지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까요? 강사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진정 답변이 변호사입니다. 없나요? 김진정 변호사님. 예, 김진정 우리 변호사님 정말 최고의 이런 무역에 관해서는 공인이 모든 분들이 인정하고 또 경험에 있어서 정말 전문가이십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런 법적인 이슈, 그다음에 시작하기 전부터 아무래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자문을 구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도 실수해가지고 뭘 이렇게 저는 안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또 손해를 좀 봤습니다. 우리 전문가한테 미리 상의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주로 오답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무역을 전문을 하시는 이사님들이 답변을 하시는데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다 맞는데 그 얘기를 보면 우리가 계속 continuing education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입 물품 및 관세 및 품목 분류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신 분이 누구시죠?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 총영사관의 최봉규, 예, 맞습니다. 최봉규 영사님이 해주셨고, 그 다음에 국제 물류 공급망에 대해서
그 물류에 관해서 아주 전문가 경험에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강의를 해주신 우리 협회의 부이사장님이신데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성준? 네. 예, 맞습니다. 박성준 우리 부이사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수입 통관 절차에서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우리 제인긴 개인기인 관세사님이세요. 관세사 분이 해주셨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해보시고 앞으로 필요한 그런 그 여러 그 시기가 있을 때 자문을 구하시면 우리 옥타 LA 강사로서 여러분들 잘 도와드릴 겁니다. 그 이번에 특히 그 6번에 걸쳐서 강의를 다 이렇게 그 참여하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그리고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그래도 한 4번 정도 이렇게 참여하고 또 보충 수업을 하신 분들한테 수료증을 주자고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 수료증 혹시 우리 사무장님 그 시어를 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그 멀리 일본에 계신 분도 계시고 한국에 계신 분도 계시고 외국에 계신 분들도 지금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 인포메이션하고 그 다음에 우편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그 주소지를 이렇게 미리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그리고 아마 뭐 이렇게 50불인가요? 예. 그 수강료를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6월 며칠입니까? 우리 그 졸업식이 다음 옥스퍼드 주입니다. 호텔에서 14일. 예, 다음 주 수요일 14일이죠. 네. 14일입니다. 네. 예, 그때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그 이번에는 그 축사 및 그 특강으로 우리 고석화 그 회장님께서 원래 우리 그 뱅크 오브 호프 이사장님이셨고 그 다음에 철강 여러 가지 이런 신화를 만드신 분이라서 그분께서 특강을 해주십니다. 그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이번에 그 수석과 차석분은 그 협회 회원으로 등록 시에 500불 회비를 면제를 해주기로 첫 번째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그 개근상 하신 분들은 다 정서에다가 개근상 및 또 200불 그 회원 피를 디스카운트 할 수 있는 그 정수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앞으로 정말 이 무역을 통해서 큰 그 뭐랄까 성공하시고 또 부자가 되십시오. 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여기 네.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 7번부터 9번까지 좀 어렵다고 정답을 알고 싶다고 그랬는데요. 답을 제가 월요일 날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화면 켤 준비하시고요. 이제 인증의 시간이 왔습니다. 아마 제일 열심히 학습하신 분은 저희 에드워드 손 회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야를 뛰어넘어야 차석과 수석 갑니다. 예, 무척 궁금하네요. 어떤 분들이 그 무대에 오르실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사실은 오늘은 저희가 6주 동안의 강의는 저희가 무역을 하기 위한 그리고 진정한 무역인들과 대화를 하기 위한 어떤 기초 용어의 습득 자리였다고 저는 봅니다. 진정을 원하시는 것은 그 진짜로 비즈니스 성공하시는 분들 만나서 어떻게 성공하는지 그 노하우 알고 싶으신 거잖아요. 또 그런 노하우를 제대로 습득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초 과정을 6주 동안 습득했다고 보면 되고요. 저희 옥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거기서 여러분들이 얻으신 노하우가 최고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 LA 같은 경우에 특권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하는 졸업식에 대면으로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요. 지금 줌미팅 부분에서도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시간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5시 30분, 5시에 저희가 모여서 립세션 시작하고 5시 30분에 칼같이 수료식하고 거기서 대망의 수석과 차석을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식사 시간 갖고 귀한 네트워킹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그동안 6주 동안 그 화면으로만 봤지만 정말 그 보고 싶으시잖아요. 어떠신 분들인지. 예, 저도 그래서 지금 일주일 동안 다이어트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저희가 직접 만나서 진짜 네트워킹하고 진짜 무역인으로 뛰어들 수 있는 장 졸업식에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6번 했죠? 예, 근데 다 지우고 주먹 하나 지겠습니다. 내가 짱이야. 넘버 원. 자, 여러분, 내가 짱. 으뜸. 예, 정말 애쓰셨습니다. 5번 아니고 무려 6번을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승자십니다. 제 인증샷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 얼굴 시킬지 모르니까 웃는 표정. 자, 이를 기니까지 올린다. 여러분. 입을 기니까지 올린다. 예, 비디오들 켜시고요. 예, 마지막 화면이 여러분들의 성적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화면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저희의 모든 세미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신 밤잠을 아끼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저희 위원장님과 밤잠을 아끼지 않으실 거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셨을 저희 회장님과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주 졸업식에서 진짜로 만나서 서로 얼굴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